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둔 가족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걱정을 달고 삽니다. 특히 직접 보살피기 어려운 자녀들은 더욱 그렇죠. 결국은 요양 등급 신청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요양 등급 신청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 절차와 혜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이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부모님 곁을 지켜주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가슴에 안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만큼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9가지 원칙과 팁을 실제 실패 사례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계약은 꼼꼼하게 작은 내용도 반드시 명시하세요. 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는 보통 제가 요양센터와 접촉해 계약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항만 담고 있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추가 요구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근무, 부모님께 특별히 필요한 생활습관 관리, 특정 시간대의 보조, 혹은 가정 내 환경에 따른 특수 요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합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추가로 해야 할 일을 모호하게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계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돌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현재의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센터와 합의해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을 늘리거나 줄이면 곧바로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부모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계약은 철저히 지키세요. 계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약속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시간은 요양사 선생님과 가족이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요구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만약 새로운 필요가 생긴다면 반드시 가족과 요양사 선생님이 충분히 상의하고 제가 요양센터를 통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추가 요구는 요양사에게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부모님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한 가정은 요양사 선생님께 부모님 댁이니까 대충 정리만 해주세요라고 모호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안 대청소나 가족의 심부름 같은 일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요양사 선생님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에 시달리다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합의 없이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와 수정 절차를 거치세요. 요양보호사가 바뀌면 부모님은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계약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모님을 지키고 가족과 요양사 선생님 모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칙, 어르신 거부감 극복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살림에 대한 자존심, 사생활 문제, 이유는 참 다양하지요. 이럴 땐 간병인이 아닌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소개하고 가족이 곁에서 함께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선생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곧 익숙해지시겠지 하고 방치했지만 결국 어르신은 선생님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른 분을 모셔도 똑같았고 요양보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 불안정해지고 생활은 금세 무너집니다. 결국 어르신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했고 남은 건 가족 모두의 큰 상처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에 어르신의 거부감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호칭입니다. 아줌마, 이모가 아니라 반드시 선생님,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호칭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존중은 바로 이 작은 호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 댁에서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서비스 태도도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그런지 몰랐지만 선생님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쉽게 깨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존중하는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자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식사 보조, 위생 관리, 산책, 약 복용 확인,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까지 모두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죠. 이분들을 단순히 도우미로 대하면 책임감도 줄어들고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 직업인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면 선생님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부모님을 세심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결국 존중이 쌓여야 돌봄의 질도 높아지고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안정된 돌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감사 표현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요양 서비스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감정 노동까지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인사 한마디가 부모님을 돌보는 태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족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식사는 이렇게 하라니까요. 늘 지시와 확인만 반복했죠. 처음에는 참고 일하던 선생님도 점점 의욕을 잃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딱딱하게 변했고 어르신은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가족은 결국 선생님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지요. 존중과 신뢰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가 요양보호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님께 드리는 돌봄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응급 상황과 약 관리입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 복용 중인 약의 이름, 복용 시간, 활동 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매를 앓는 한 어르신 댁에서는 가족이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약을 두 번 뜨시는 사고가 발생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약은 단순히 몇 시에 드셨는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용량, 방법, 그리고 혹시 어르신이 거부하거나 토해내지는 않았는지까지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반드시 가족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대응과 약 관리, 언뜻 작은 일이지만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대화 창구를 한 사람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생면부지의 남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작은 불만만 있어도 곧바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나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일에 수시로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지적과 잔소리를 듣는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효심에서 간섭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약에 따라 일하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의 대화 방식에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아들, 딸, 사위며 며느리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러 바치십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은 선생님의 힘을 빠지게 하고 부모님과의 신뢰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한 사람을 소통 창구로 정해야 합니다. 모든 요구와 피드백은 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표는 부모님의 불만을 잘 걸러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현명하게 전달해 개선을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부모님의 돌봄질을 지키고 요양보호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추가 비용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요양 서비스는 국가에서 정한 요금과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가끔씩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용돈을 드리기도 하죠.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문제는 불규칙하게 주다 끊기면 오히려 서운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의 결과는 고스란히 부모님께 돌아갑니다. 실제로 한 보호자는 몇 달간 용돈을 드리다가 사정이 생겨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이번 달은 왜 안 주시냐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결국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불규칙한 금전거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차라리 한 번도 안 받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한 번 받으면 은근히 바라게 되고 가족이 방문하면 일부러 더 친절을 베푸는 일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집에서 받은 돈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우리 집도 달라는 뜻을 비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다면 처음부터 매월 일정액으로 명확히 정해 약속처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부모님께 돌아갈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반드시 센터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업무 조정이나 요양사 교체처럼 중요한 문제는 가족이 직접 나서지 말고 반드시 소속 센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센터는 법적 기준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과 요양보호사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요양사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호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부당 해고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보호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든 사례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반드시 센터와 상의하세요. 그것이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두를 지키는 안전한 길입니다. 좋은 요양사를 만나면 부모님은 편안하고 가족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 대하면 요양사는 떠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계약은 꼼꼼하게 작은 내용까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둘째, 계약은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셋째, 어르신의 거부감은 가족이 함께 도와 극복해야 합니다. 넷째, 호칭은 존중으로 반드시 선생님, 여사님이라 불러주세요. 다섯째,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짧은 한마디가 태도를 바꿉니다. 여섯째, 응급 상황과 약 관리,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대화 창구는 한 사람으로 통일해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여덟째, 추가 비용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불규칙한 용돈은 오히려 갈등을 만듭니다. 아홉째,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센터와 상의하세요. 부모님의 편안함과 가족의 안심은 바로 이 9가지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